전기차 시대에 맞는 설계. 기존에는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멱살 잡고 끌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최초로 부르짖었던 벤츠가 오히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기차에서 주춤하면서 플랫폼 전기차 그리고 전용 전기차 EQ 의욕적으로 수조를 들여서 런칭을 했다가 본인들의 전기전자 제어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그 완성도를 극한으로 올리는 이 기술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배터리 기술서부터 시작을 해서 배터리와 P 시스템의 전기전자 제어, 이 소프트웨어의 시너지가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건데, 배터리 쪽에는 거의 원천지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극한으로 올리는 이 기술 자체보다는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하고, 기계공학에서 뭔가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하는 이런 방식의, 예를 들어서 스테빌리티 컨트롤러 하면 ESP 같은, 그게 유럽 제조사 벤츠에서의 한계였기 때문에 ESP를 해보면서 소프트웨어의 주요한 수정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케이스를 그래서 부러지진 거예요. 커넥티비티 해야 되고 오토노머스 해야 되고 일렉트릭 카로 바뀌게 되면 슈어드 앤 서비스 이거 강화해야 된다라는 걸 진작부터 알았으나 개념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걸 실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없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IT 그리고 전기전자의 강국이었고, 그 기술 기반 인프라 또 K배터리 두 개에 걸출한 전자회사와 또 SK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관련된 그런 산업 구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인버터 관련된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가전을 통해서 이제 전기 모터, 인버터 제어를 또 얼마나 세밀하게 잘합니까? 그래서 진짜 전기차의 그 높은 출력을 투스테이지 인버터로 제어를 하겠다라는, 그거 진짜 놀라운 발상이에요. 산업공부에서나 쓰던 그런 발상을 이렇게 고출력 모터에서 전기차에서 만약에 쓰게 되면 얼마나 효율이 극대화될까. 그리고 회생제동을 단순히 배터리 전력 회수만 하는 거를 넘어서 물리 브레이크를 아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적극적인 방식의 자세 제어, ESC와 전혀 다른 개념의 전기전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렉트릭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전기모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모터의 출력의 반대 개념인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극대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발상,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세계 올해차 3년 연속 수상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시장 잠식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욕적으로 했다가 안 되면 룰을 바꾸려고 하고 종목을 폐지하려고 하고, 뭐 쇼트트랙 양궁처럼 계속 막 한 나라가 독식하는 걸 어떻게든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량이 떨어지는 국가들이 압력을 넣고 막 그러잖아요. 전기차에서 그런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내연차 시대를 좀 더 연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중간에 좀 더 연명을 해서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오게 되면 본인들이 따라가는 간극만 더 넓어지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전체 자동차의 종합적인 가치를 따라오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자동차 시장에서의 우위를 좀 계속 가져갈 수 있으려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전략 다시 짜야 된다 해서 모든 전략들을 계속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EQ 브랜드를 폐지하는 것도, 야 이렇게 나가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 새롭게 다시 전략 수립하자. 노이의 클래스라고 해서 BMW가 새롭게 2026년에 선보이겠다는 플랫폼도 다시 설정한 거고, 폭스바겐도 야 다 집어치우고 SSP로 통일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니까 위기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금 유럽은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거고요. 미국은 워낙에 기존의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내연차 노동자들의 파워가 막강하니까 선거철만 되면 전기차, 야 이거 좀 딜레이 해야 된다, 늦춰야 된다, 내연차 배기가스 제한 이거 조금 완화해야 된다, 기존의 노동자들 야 이거 생존권 확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워딩을 했다가 또 이제 정권 바뀌고 기조 바뀌고 또 상황 바뀌면 야 이제 또 전기차 드라이버 하자, 이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는 시시각각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흐름을 잘 읽고, 우리나라 제조사들은 이제 양쪽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내연차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포텐셜을 소프트웨어가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그 시기서부터 내연차 하이브리드가 다 같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연차도 내연차대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로,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해서 각각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국산 내연차든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지금의 위치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기반을 닦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시대가 와도 상관없잖아요. 내연차가 더 지속이 되든 하이브리드 시대가 더 전성기가 유지가 되든 아니면 전기차로 급속히 전환되든 세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는 제조사가 불리할 게 뭐가 있느냐. 하지만 하이브리드에 목숨 걸고 있거나 내연차에 목숨 걸고 있거나 중국처럼 전기차에 목숨 걸고 있어서 셋 중에 어느 한 시대가 와야지만 본인들이 그렸던 청사진이 완성되는 제조사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최근에 현대가 전기차 드라이브는 전기차 드라이브대로 적극적으로 하면서 고용 확대하고 투자를 절대로 늦추지 않겠다 하면서 내연차 엔진 부서를 다시 부활시켰다. 현대는 내연차 엔진 부서를 없앤 적이 없어요. 축소를 시켰지. 부활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인원을 증원해서 내연차 대비를 하겠다. 엔진을 새롭게 개선하고 혹은 개발하는 일에 좀 더 주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유로7이 내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 유로7에서 기존에 하겠다고 한 유로7에서 정말 달성하기 힘든 몇 가지가 유예가 돼버리는 바람에 내연차가 조금 더 향후 한 5, 6년간 판매량을 어느 정도 그래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를 했습니다. 유럽연합회에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유로7 예정대로 시행되면 다 죽는다. 다 죽을라 그러냐 지금. 그래서 유로7 자체를 처음에는 한 3년 유예하자. 그런데 안 된다 이거. 유로는 우리가 시작한 건데 우리가 유로7 이거 늦추게 되면 전 세계적인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달성하기 힘든 몇 가지는 좀 유예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내연차의 수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벤츠가 다시 내연차와 하이브리드 쪽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신차 개발도 하고 상품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또 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차를 이제 내연차와 같이 설계를 해서 내놓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BMW도 노이의 클래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연차 전기차를 같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내연차 조금 더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목소리가 나오니까 현대 어떻습니까? 대비를 또 해야죠. 이 뭐든지 회사의 전략, 정책 이런 것들은요 세계적인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방향을 정했는데 아니 뭐 배를 타고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파도가 바뀌었어. 어떻습니까? 거기에 파도에 맞춰서 방향키를 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엔진차에 좀 더 주력을 해서 몇 년 정도 더 엔진 자동차, 내연차의 수명을 연장을 하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모델, 좀 더 배기가스 규정에 맞고 연비 효율이 더 높고 개선이 된 내연차든 엔진이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 드라이브에서 다시 내연차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 전략은 내연차든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차를 가장 상단에 두고, 전기차를 가장 상단에 두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극한으로 올리는 그 포텐셜을 최대한 높여주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 해결점을 제대로 찾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내연차나 하이브리드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 특히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는 예측 제어에서부터 피드백 제어까지 그 제어의 폭이 내연차보다 훨씬 더 넓어지니까, 물론 전기차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챙길 수 있으니 지금 내연차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다 준비하기가 가장 좋은 입장이니까 어떤 시대가 와도 불리할 게 없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현대가 엔진 부서를 부활시키는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시장 상황은 바뀌는 거고 그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정책은 변화하는 거다. 자, 결론을 내려보면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 모델 정말 상품성 좋습니다. 가격은 동결이라고 하니까 지금 개선된 배터리 부분이나 뭐 CCNC 부분이나 그리고 또
정전식으로 바뀐 스티어링 휠의 감지 방식이라든지 NVH의 약간의 향상성, 또 잡소리 안 나는 이런 부분들,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정한 부분, 디지털 룸미러,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 변경, 뭐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가치를 환산을 해서 어느 정도 상품성이 높아졌는가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게 좀 웃긴데, 최소한 500~600만원 정도 이상은 가격 대비 가치가 높아진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모델, 리모델을 사는 게 기존의 모델 할인받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리고 5천만원 그 내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의 전기차로서는 현재 상품성이 가장 아이닉5가 높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닉6가 또 곧 페이스리프트 되고, EV6도 페이스리프트 이런 방식으로 되겠죠. 이 3총사의 상품성은 여전히 높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한 말쯤 돼서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해외 나가게 되면 뭐 유럽 올해 차든 북미 올해 전기차든 세계 올해 차는 EV9이 탔으니까 뭐 하반기쯤에 굵직한 그러한 상을 또 한 번 탈 것이다. 네, 그래서 2021년도에 출시가 돼서 여전히 3년이 지났는데도 상품성에 있어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연차에도 사실 찾기 힘든 유래거든요. 전기차에서 아이닉5는 현대 역사의 길이 남을 역작인 건 맞습니다. 완벽한 모델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이 돈을 주고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얻어지는 가치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또 만족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할 때 이 정도의 완성도와 만족감과 상품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전기차가 동급 모델에서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예, 여전히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거는 벅찬 일입니다. 국산차에 이런 유래가 있었나요? 아, 진짜 감개무량한 일이에요. 페이스리프트에 이렇게 상품성이 좋아지고 개선이 많이 된 부분에 있어서 차주로서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완성도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 다음 모델 2세대 아이닉5는 또 얼마나 좋아질까를 생각해 보니까 현대 미래 전기차 드라이브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